2008년 10월에 이글 아이라는 영화가 개봉됩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각종 무기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여러 개의 여권들이 배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서 계좌를 확인하라네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7억 5천, 대략 8억 가까이 되는 돈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려온 전화. 30초 후 FBI가 닥칠 테니 도망갈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FBI에 잡혀 들어간 주인공. 테러리스트범으로 오인받아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다행히 주인공에게 전화가 걸려와 주인공을 감옥으로부터 탈출하게 돕습니다. 이후 주인공을 FBI로부터 도망다닐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에게 갖가지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이글아이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전화를 거는 존재는 주인공의 모든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집 주소 정보, 계좌 정보, 전화번호, 주인공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로 주인공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개인정보를 보여주지 않는 사회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작품에서 개인정보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의 모든 건물 내에는 텔레스크린이 달려 있습니다. 이 텔레스크린은 단순한 TV가 아닙니다. 녹음 기능이 되고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 안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내내요. 사회 구성원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감시자. 여기 나온 사람들은 그를 빅 브라더라고 부릅니다. 주인공의 아침 일상입니다. 스크린에 강사가 나와서 체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체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사가 카메라를 보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동작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모든 것이 통제되는 세계죠. 주인공의 유일한 낙입니다. 카메라를 피해서 몰래 옆에서 일기를 씁니다. 개인의 일기를 쓰는 것 또한 이 사회에서는 금지된 일입니다. 개인의 모든 행동이 감시되고 개인정보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사회의 모습이죠. 지금이야 온 집에 TV가 달려있고 온 거리에 CCTV가 있으며 자동차에는 블랙박스가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쓰여질 당시는 1949년입니다. 작가는 그때 시점으로부터 1984년에 가상된 사회를 작품화한 것이죠. 개인정보가 철저히 무시되는 사회를 말이죠. 작가 조지 오웰은 자신이 죽기 전에 방송사로부터 마지막 인터뷰를 남기게 됩니다. 자신이 쓴 작품과 같이 그 악몽스러운 상황이 매우 단순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게 당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조언하고 인터뷰를 마무리 짓습니다.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쏟아지는 광고를 받게 됩니다. 이 광고주는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용자가 어떤 기분인지에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머릿속에는 광고 효과, 그것만 있습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 광고의 심각성을 알고 정부에서는 광고의 형식을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이러한 형식을 지키지 않은 광고주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무료 거부라고 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이 번호를 클릭하면은 ARS로 연결되고 이 광고가 수신되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선으로 이어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결국 늘었고 검거 건수 또한 점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자료는 메신저 피싱 피해 금액 현황입니다. 메신저 피싱이라는 것은 문자 메시지를 받아서 링크를 눌렀는데 자신도 모르게 결제가 되어버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 피해 금액이 2017년에는 이 정도였다가 2018년도에는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자료는 월별 메신저 피싱 피해 추이입니다. 이 점 그래프가 피해 건수가 점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도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앞에서 언급했던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의 공통점은 바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막무가내로 번호를 눌러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람인 걸 알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에서 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심각성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개인정보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정리한 표입니다. 각 국가들에서 핵심어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단어가 있네요. 식별. 즉,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하는 정보. 그 정보를 바로 개인정보라고 부릅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주민번호 하나만으로도 누군지 바로 구분해낼 수 있죠. 영상정보, 즉 동영상 정보를 보고 저희가 누군지 바로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문 정보 하나만으로도 누군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죠.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 여러 명입니다. 그 이름과 그 개인의 전화번호를 결합한다면 한 사람을 알아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름과 주소만 가지고도 한 사람을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은 각기 하나의 정보만으로는 식별이 어렵지만은 기타의 이런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과 같은 정보 또한 개인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예전에는 일반적 정보만을 개인정보로 불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니까 다양한 통신 위치 정보 또한 개인정보로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보, 예전에는 지문만 개인정보였는데 요즘에는 홍채인식, 즉 홍채도 개인정보에 포함되어집니다. 이렇게 사회가 발전할수록 개인정보의 범위 또한 증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만 체크하십시오. 회원가입할 때의 얘기입니다. 회원가입하기 전에는 이렇게
약관에 동의하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글들을 약관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읽고 회원가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를 확인하는지 행정안전부에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확인하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용 약관들을 다 보기 어렵다라면 이렇게 가로치고 필수만 된 것들만 체크하십시오. 동의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적인 것들은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벤트 알림 메일 수신, 이게 바로 스팸 메일에 광고성 메일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그 메일을 굳이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물론 필요하다면 이 밑에 있는 약관들 꼼꼼히 읽고 체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되도록 IPN을 이용하십시오. 쇼핑몰 업체를 회원가입하는 화면입니다.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 휴대폰 본인 인증과 IPN 인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에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게 된다면 해당 쇼핑몰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저장되게 됩니다. 하지만 IPN 인증을 하게 되면은 주민번호 같은 그런 중요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회원가입이 진행이 됩니다. 주민번호로 쇼핑몰을 가입했다면 만약에 해커가 해킹을 해서 그 쇼핑몰의 개인정보를 다 가져갔다면 주민번호는 그대로 유출되는 거죠. 하지만 IPN으로 가입을 했다라면 해커가 해킹을 하더라도 IPN 인증에 의해서 가입한 회원이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PN으로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이핀이라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도구입니다. IP는 온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각 교과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칙의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로그인 전용 아이디입니다. 로그인 전용 아이디라는 것은 로그인 할 때 쓰는 아이디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에게 알려준 아이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디로는 로그인이 안 되게 별도의 로그인 아이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그 공개된 아이디를 해커가 안다 할지라도 로그인 전용 아이디를 모르기 때문에 로그인을 시도한다 할지라도 로그인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링크를 조심하십시오. 특히 스마트폰 메시지에 있는 링크들 말이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갖가지 경고 문자들이 옵니다. 이때 만약 그 문자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걸렸다면 의심하십시오. 이 링크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게 악성 앱이 설치되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돈이 나가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링크를 누르게 돼 가지고 만약에 링크를 눌렀을 때 이렇게 여러분과 친숙한 크롬이라든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같은 그림이 나오고 이러한 앱에 업데이트를 하십시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다라면 거의 99% 이상 사칭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요 앱들은 이렇게 허술하게 문자 메시지 링크를 눌러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라고 경고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업데이트를 할 때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스토어 같은 공식 앱에서
업데이트를 하게끔 그런 과정이 있지, 문자 메시지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한테 친숙한 앱 모양이 나왔다 할지라도 의심하고 그 링크 업데이트 하라는 그 내용에 속아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대형마트에서 2014년도에 경품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경품 행사에 참여하려면 뭔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 뒤에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 다 앞에서 배웠던 개인정보들이죠. 앞에서 뭐라 했었죠? 읽을 때 필수만 체크하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런 경품 행사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광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제3자 회사에게 제공하겠습니까? 광고 수신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전화번호에 갖가지 여러 가지 종류의 광고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 개인정보는 이미 이런 회사들로 하여금 유출이 됐구나 라고요. 실제 앞에서 보신 그 경품 행사 때문에 고객정보 2,400만여 건이 231억 7천만 원을 받고 보험사에 팔리게 됩니다. 이 혐의로 그 대형마트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해당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1심과 2심에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왜? 해당하는 상품 내용에는 경품 행사 내용에 약관 내용이 깨알같이라도 어떻게든 썼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를 제3자에 넘기겠다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서 판사님에게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이 깨알같은 글씨가 판사님은 정말 보이냐고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3심배죠. 최종 세 번째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요. 여기 보시면 그 깨알같은 약관들의 내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작냐면 여러분들 문화상품권 있죠. 그 뒤에 보면은 깨알같은 글씨, 그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뭣도 모르고 읽지도 않고 동의하는 순간 내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최종 대법원에서 해당 대표와 관련 직원들 6명이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200여 원의 그 돈을 주고 산 보험사 관계자들은 벌금형에 선고됐죠. 7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정작 200억 원을 받고 판 홈플러스는 벌금 7,500만 원밖에 선고받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 경품 행사 참여하는데 개인정보라는 것을 팔아넘긴 거죠. 한마디로 공짜는 아닌 이벤트였습니다. 이런 경품 행사 이벤트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넘겨서 이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